안녕하십니까. 주제가 있는 글쓰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이기도 하죠. 여러분들 혹시 글을 전부 써 오셨나요? 한 꼭지라든지 시 한 수 가지고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써 보셨겠죠? 안 써 보셨으면 이제까지 공부하신 의미가 없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쓴 그 글을 글이 잘 썼는지 못 썼는지 제가 지금 볼 수 없죠.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팁, 이게 비추어서 여러분들의 글이 해당하는지 보시면 여러분들 글이 잘 썼는지 못 썼는지 스스로 판단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시를 쓰신 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시를 쭉 읽어보시면 이게 행 이렇게 지금 내려갈 거 아닙니까? 정영시 같으면 뭐 운율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운율 가지고 따지는 그런 거 아니니까 그냥 서사시처럼 조로록 쓰셨을 거예요. 그러나 각 줄마다 이렇게 내려 썼겠죠. 근데 이 줄 읽고 그 다음 줄 읽는데 이 줄과 줄 사이에 왜냐하면 이라는 걸 대입해서 읽었을 때 더 잘 읽히는 시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시는 잘 못 쓰는 시예요. 왜냐하면 시를 쓰시는 분이 위에 써놓고 독자들이 혹시 이게 잘 이해 못할 것 같으니까 한 줄을 더 붙인 거거든요. 근데 이건 노파심이죠. 시인은 그렇게 쓰면 안 돼요. 독자가 이걸 이해할 건가 못 이해할 건가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해해라, 알아서 이해해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라고 집어넣어서 앞뒤가 잘 어울리면은 그거는 시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수필이거나 설명문이거나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 중에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서 위 것이 아래 것에, 아래 것이 위 것에 이유를 설명하는 그런 왜냐하면 관계가 성립하는 것이 있으면은 그 줄을 싹 빼버리세요. 빼고 해도 전혀 시가 잘못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런 관련이 있으면은 왜냐하면이라고 생각되는 그 줄은 빼버리세요.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들 시 전체를 쭉 보시면서 각 시 구절에 쓰인 단어들을 보세요. 단어들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전에서 그 뜻풀이가 있잖아요. 그 뜻풀이에 정확하게 딱딱 맞게 되어 있는 시냐 아니냐 보세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단어를 보고 이 단어는 이런 뜻이야 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제대로 읽히는 아무 그 의심 없이 읽히는 글이라면 그 시는 잘못 쓴 시예요. 여러분들이 사용한 시인이 사용한 그 단어는 또는 표현은 사전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광야는 아주 빈 들이잖아요. 사전에 찾으면 빈 들이에요. 넓게 툭 터진 빈 들이죠. 그런 뜻으로 쓰인 시는 시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광야라고는 말했지만 이 광야가 다른 뜻을 품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아주 아무것도 뭔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정말 아주 강팍하고 어려운 그런 좀 절망적인 어떤 상황, 이런 걸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서 광야를 썼다면은 그거는 시가 되는 거죠. 아우성이란 막 악쓰는 거잖아요. 그 아우성을 그냥 아우성으로만 썼다면은 그건 시가 아니에요. 그러나 깃발이 펄럭이는 그 모습을 보고 그걸 아우성으로 표현했다. 아우성은 깃발의 펄럭임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아우성은 시가 되죠. 그러니까 시라는 것은 그 단어가 함축할 수 있는 어떤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런 단어를 사용했을 때 그게 시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의 시에 적어도 몇 개의 그런 단어가 있어야 돼요. 일상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데 그러나 이 시가 쓰여진 그 상황이라든지 이 시인의 성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요거는 무슨 뜻으로 이 말을 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게 하는 단어가 몇 개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표현이 몇 개 들어있어야 되는 거고, 그랬을 때 그건 시예요. 시는 압축하고 은유하고 해가지고 설명을 하지 않은 거니까 그런 단어가 있느냐
해가지고 그런 단어를 여러분들이 쓰지 못했다면 여러분도 아직 시를 쓴 게 아니에요. 그냥 수필을 짧게 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를 쓰셨다면 지금 당장 뜯어 고치세요. 자, 그 다음 수필을 쓰신 분들, 수필을 쓰신 분들은 한번 자기 글을 쭉 처음부터까지 쭉 읽어보세요. 처음 시작부터 쭉 끝까지 읽어보는데 소재의 변화가 있나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영희 얘기가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쭉 영희 이야기로 끝나면 소재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영희 이야기를 했다가 순이 이야기로 넘어가면은 이건 소재의 변화가 있는 거죠. 영이라는 소재에서 순이라는 소재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소재의 변화가 있나 한번 보세요. 소재의 변화가 없이 그냥 쭉 민자로 가 있으면은 이 글은 조금 잘못된 글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세 번째 팁이 있으니까 그것만 충족한다면 그것도 글이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일단 그 흐름이 소재가 바뀌는 게 한두 번 있으면은 일단은 그 글은 괜찮을 가능성이 있는 글이에요. 약간의 이 사람의 경험도 좀 있고 또 읽은 책도 있고 또 만난 사람도 다양해서 몇 가지를 적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니까 이 사람은 수필을 쓸만한 약간의 그 자질을 갖추고 있는 거죠. 그런데 소재를 그 쓴 것들이 전부 공통점이 있나 없나 한번 보세요. 영의를 얘기한 것과 순이 얘기한 것과 말자 얘기한 것과 이 얘기에 이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세 사람은 등장하면서 얘기하는 풀어나가는 그 얘기들이 이걸 우리는 그 단락이라고 그래요. 영의와 관련해서 쓴 건 영의 단락, 순이는 순이 단락, 말자는 말자 단락. 이게 단락이 구별되는 거죠. 물론 그 사이에 그 영의 단락에도 또 더 작은 단락으로 소단락으로 나눌 수 있지만 어쨌든 크게 보면은 영의 소재, 순이 소재, 말자 소재 이 세 개의 단락으로 나뉘어 있다고 생각하면 이 세 개의 단락이 공통점이 있나? 여기서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여기에서도 나와 있고 여기서 나와 있는가? 그래서 그게 공통점이 있으면은 성공. 이 글은 좋아요. 잘 쓴 거예요. 근데 그 공통점이 없으면은 이런 글을 횡설수설이라고 그러죠. 영이 얘기했다가 왜 갑자기 순이 얘기를 해? 이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공통점이 있으면은 영이 얘기를 해서 나오는 그 얘기, 그 부분을 강조하게 되니까 순이 얘기에서 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영이도 그러고 순이도 그러고 그러면 결국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겠구나. 우리가 좀 생각할 부분이 있겠구나. 이게 좀 간파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말자 얘기에서 또 그게 또 나와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지금 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영이 순이 말자를 동원했구나. 이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통점이 있겠으면은 그건 성공한 수필, 없겠으면은 횡설수설 그냥 얘기할 때 그냥 깔깔깔 웃게 하는 그런 정도의 글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 공통점이 있게 한 그 부분 요게 주제라는 거예요. 수필의 이 주제를 계속 끌고 가는 글, 이건 좋은 글이죠. 잘 된 글이에요. 그러나 각각 다 따로 노는 글, 이런 글은 좋은 수필이 아니죠. 문학 작품으로서의 수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관성을 가지고 영의를 얘기할 때나 순위를 얘기할 때나 말자를 얘기할 때나 일관성을 가지고 그 한 흐름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주제라고 하는 거고 이 주제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글을 주제를 향하는 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글에 그런 게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수필을 잘 쓴 거예요. 다음에 그 기본 흐름이 있잖아요. 공통적인 흐름. 이 흐름을 확실하게 딱 드러낼 수 있는 문장 하나, 표현 하나, 이게 있나 없나 보십시오. 이건 마지막에 나올 수도 있고 맨 앞에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걸
주제라고 그래. 주제문이라고도 하죠. 문장이니까 주제문. 그게 핵심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 가지고 영희 얘기를 꺼내고 순희 얘기를 꺼내고 말자 얘기를 꺼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핵심 주제문 이게 있나 없나, 그 있으면은 여러분은 성공한 글쓰기를 하신 거고, 없으면은 그냥 아무렇게나 쓰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돌아가서 제일 처음에 시작과 끝 쭉 읽어봤는데 소재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영희 얘기로 끝났어요. 그런데도 그 안에 이 핵심 문장 주제문이 있다면 그 글은 괜찮은 글이에요. 그러니까 소재가 많다 해서 좋고 없다 해서 하나라 그래서 나쁜 건 아니고,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글이 다양하니까 사람들이 읽기도 좋죠. 여러 예를 들어주는 거니까. 그래서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글을 쓰면 더 좋은데, 그러다가 주제를 놓치면 또 횡설수설이 되니까 좀 걱정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글에 하나의 소재가 있더라도 그 소재 안에 명백하게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딱 꽂힐 수 있는 그 문장이 있으면은 그건 좋은 것이고,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글을 쓰셨는데 그 일관성을 쭉 가지면서 그 한 문장, 그 문장을 딱 드러냈으면, 위에든지 앞에든지 어디 중간 어디든지 그 드러냈으면 사람들이 바로 이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람이 수필을 쓴 거야 라고 찾아낼 수 있으면 여러분들 글쓰기는 성공한 겁니다. 글 잘 쓴 사람은 그 문장을 그냥 안 쓰고도 사람들이 그 문장 하나를 독자들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대단히 글을 잘 쓰는 사람이죠. 그런 글을 본보기로 여러분들이 글쓰기 배우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의도적으로라도 반드시 꼭 그 문장을 만들어서 드러내십시오. 그래서 그 드러낸 주제문이, 다음에는 여러분의 글 중에 인용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들은 얘기나 유명한 사람이면 더욱 좋겠죠. 권위 있는 사람이 한 말이나 또는 여러분들이 읽은 책에서 어떤 문구를 이용한 그런 부분이 있는지 한번 봐주세요. 없으면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만 적은 수필을 쓰신 거고, 그게 있으면은 여러분들의 수필을 다른 사람도 여러분처럼 비슷하게 느낀 게 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느낌이나 생각이나 이런 게 다른 사람의 공감을 사실 받고 있는 거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요.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이 쓴 글이나 전문가들이 한 말이나 또는 믿을 만한 사람들이 전한 얘기, 이런 것들을 적어 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의 느낌을 그런 사람들하고 지금 공유하고 있는 거다라는 점을 독자들이 알게 한다면 독자들이 여러분들의 글을 조금 더 신뢰성 있게 읽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꼭 보실 게, 여러분들의 글을 쭉 읽으시면서 보시면 시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직유법이라든지 은유법이라든지 이런 비유법을 사용한 부분이 있나 없나 한번 봐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쓴 글이 일반 사전에서 나오는 의미와 똑같은 쓰임새로만 계속 썼는지, 아니면 그 중에 한두 낱말이 특별히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직접적으로 뭘 비유했다든가, 예를 들어 빛나는 별처럼 반짝이는 눈동자 이래 하면은 그 눈동자가 빛나는 별과 이게 직접 비유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직접 비유하거나 또는 은유하거나 이런 기법을 사용하면은 이게 조금은 더 여러분들 수필이 좀 문학성에 가까워지고 수준이 좀 높아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비유법을 사용한 곳이 있나 없나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글에 그런 비유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어느 부분에 적절하게 직접 단어의
의미를 사용하지 말고 그것을 비유해서 사용하는 능력을 한번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비유법과 관련해서는 책을 여러분들이 통해서 많이 배울 수 있으니까 인터넷에서도 비유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떻게 비유하는 건지 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써가지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글에 표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파심으로 드리는 말씀인데요. 수필이라는 건 자기 경험이나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걸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창작해서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경험을 창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창작을 하는 곳이 어디냐면 소설이죠. 소설에서는 자기가 경험하지 않았지만은 등장인물이 경험할 법한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수필은 제3자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항상 나예요. 얘기하는 주체가 나기 때문에 내가 경험을 했어야 되고 내가 책을 읽었어야 되고 내가 그 사람에게 말을 들었어야 되고 내가 그곳에 직접 가봤어야 되고 이런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이 경험한 걸 슬그머니 내가 경험한 것처럼 쓰면은 그건 나쁜 수필이 됩니다. 또 경험하지 않았으면서도 경험한 것처럼 쓰면은 그것도 나쁜 수필이에요. 그런 건 수필이 아닙니다. 그건 창작이죠. 그래서 수필에서는 반드시 자기가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하여서 그것을 어떻게 느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느꼈는가, 이미 이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공유했다면 그런 생각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가능하지만 자기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것, 보지 않은 것, 듣지 않은 것, 이런 걸 쓰면은 그건 수필이 아니라는 것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글을 써 오셔가지고 제 강의를 좀 들으시면서 자기 글을 어느 정도 좀 보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혹시 아직 글을 쓰시지 않으셨다면 지금부터 글을 쓰십시오. 어쨌든 쓰신 다음에 여러분들의 글이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팁에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필요한 것을 집어넣어 보시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모든 거는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요리도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것처럼 글쓰기도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는 자기가 충분히 연습해서 이제는 이보다 내가 더 잘 쓸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할 정도가 됐을 때 그때 사람들에게 읽히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 잘 쓴다는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 일단 먼저 쓰고 그 쓴 글이 제대로 써졌는지 안 썼는지를 검토하는 작업을 해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 글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르러 있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주위 사람들이 글이 좋아졌어 라는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건투를 빌겠습니다.